오펜쇼 씨에게도 문제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말씀이군요. 홈스 씨 말씀대로입니다. 청년의 얼굴은 어두웠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청년은 조끼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들고는 탁자 위에서 탁탁 털었다. 그러자 봉투 속에서 마를 대로 마른 5개의 오렌지 씨앗이 힘없이 떨어졌다. 청년은 씨앗이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봉투를 홈스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바로 그 봉투입니다. 이번에는 런던 동부지구에 소인이 찍혀있더군요. 안쪽에는 아버님께 배달된 것과 똑같은 내용의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풀칠을 한 안쪽에는 KKK 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리고 청년의 아버지인 조셉 오펜쇼에게 왔다는 편지처럼 서류를 정원의 해시계 위에 놓아두어라 라고도 쓰여 있었다. 소인에는 어제 날짜가 찍혀 있었다. 그 후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조금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내 말은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청년은 조금 겁먹은 표정으로 힘없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게... 청년은 희고 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괴로운 듯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뱀에게 잡힌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개구리가 된 심정입니다. 그 편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만 이미 서류도 없는 판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고도 싶지만 그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건 이미 아버님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말입니다. 악마에게 잡혀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제 목숨을 스스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저런... 홈즈는 딱하다는 얼굴로 혀를 찼다. 이보시오, 오펜쇼 씨. 그렇게 사기를 잃어서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은 행동할 때지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도 무시해버린 지금 뭘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하셨단 말입니까? 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웃더군요. 백부님과 아버님의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사고사이니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또 그 편지와 오렌지 씨앗은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뿐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극한 우연의 일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냐면서 정신감정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은... 홈즈는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분개했다. 그래도 제가 재차 부탁하자 호위 경관 한 명을 제 집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럼 지금 그 경관과 함께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임무라고 하더군요. 홈즈는 머리를 흔들며 외쳤다. 이런...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오펜쇼 씨, 어째서 이제 오신 겁니까? 청년은 마치 벌을 받는 아이처럼 어깨를 웅크린 채로 고개를 푹 숙였다. 사실 당신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야 들었습니다. 혼자서 괴로워만 하다가 프렌더가스트 소령님께 털어놓은 게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소령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당신이 편지를 받은 지 벌써 이틀이 흘러버렸습니다. 진작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야 원...
아무튼 지금이라도 재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펜셔 씨, 그 밖에 다른 단서는 없나요? 이상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뭐든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색이 바랜 파란색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백부님이 서류를 태워버린 날 백부님 방에서 발견한 겁니다. 벽난로에 제 속에 있었죠. 저는 청동 괴짝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함께 불에 던져졌다가 재에 파묻히면서 다행히 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게 백부님께서 직접 쓰셨던 일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렌지 씨앗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태껏 복원하고 있었죠. 홈즈는 등불을 옮겨 종이가 잘 보이게 했다. 홈즈와 나는 머리를 맞대고 유심히 살폈다. 필체가 백부님의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분명히 백부님의 필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백부님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그분의 필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탁자 위에 있는 종이는 가장자리가 들쑥날쑥한 것으로 보아 공책에서 찢어낸 것이 틀림없었다. 맨 위에는 1869년 3월이라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간단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4일 허드슨 도착, 강경한 자기주장. 7일 세인트 오거스틴의 맥컬리, 페러모어, 존 스웨인 등 3명에게 오렌지 씨앗 발송. 9일 맥컬리 해결. 10일 존 스웨인 해결. 12일 페러모어 방문, 문제 해결. 잘 봤습니다. 홈즈는 종이를 청년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급하군요. 더 이상 토론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호샴으로 돌아가십시오. 네? 청년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홈스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자마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홈즈는 청년에게 다짐을 받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펜셔 씨, 돌아가는 즉시 지금 보여준 그 종이를 청동 괴짝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백부가 이미 다른 서류를 다 태워버려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괴짝 안에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오펜셔 씨, 정성을 다해서 써야 합니다. 추호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상대가 믿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런 후에 범인들이 요구한 대로 청동 괴짝을 뜰에 있는 해시계 위에 놓으십시오. 그것뿐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행여라도 백부님이나 아버님의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로지 당신에게 닥치는 위험을 피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집안 어른들을 잃은 비통함은 이해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도리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복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고 범인들을 체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수가 되니 성급하게 나서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청년은 일어서서 레인코트를 입었다. 홈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년은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홈스의 얼굴은 아직 어두웠다. 오펜쇼 씨,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방심도 금물입니다. 위험이 아주 가까운 곳에 도달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네, 아무쪼록 조심하십시오. 아, 기차를 타고 가실 겁니까? 네, 워털루역에서 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직 9시 전이니 사람 왕래도 많을 테고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겠군요. 혹시나 해서 권총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거 잘 됐군요. 그래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내일 당장 수사를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호샴으로 오실 건가요? 아닙니다. 호샴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해답은 바로 여기 런던에 있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을 작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 오펜쇼는 힘찬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폭풍우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창을 향해 돌진했고 바람은 무서운 소리를 내며 골목을 누볐다. 창밖을 보고 있자니 아라비안 나이트에나 나옴직한 괴상한 이야기가 폭풍우를 타고 날아왔다가 다시 폭풍우를 타고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존 온펜쇼가 있었던 사건은 길지 않았던 것이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도 홈즈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가 피어대는 담배의 푸른 연기가 고리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왓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괴상한 사건 같군. 그래, 이렇게 괴이한 사건을 만난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군. 홈즈는 즐거운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 것 같군. 4개의 서명에 관계된 사건만큼이나 괴상한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하지만 그때 숄터 형제보다도 오펜쇼라는 청년이 한층 더 위험하다네. 홈즈는 두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정말로 범인의 오펜쇼 씨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네. 그럼 도대체 누가? 홈즈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맞대고 깍지를 끼웠다. 왓슨, 탐정은 말이야. 가능성 있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거의 원인부터 미래의 결과뿐 아니라 연쇄되어 일어나는 일들까지 모두 추론해내야 한다네. 프랑스의 동물학자인 퀴비에가 몇 조각 하나만 가지고도 동물 전체의 생김새를 생생하게 그려냈듯이 사건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연결된 고리를 모두 알아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활용해야 하지. 그건 다시 말하면 탐정은 모든 것에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요즘같이 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백과사전도 넘치는 시대라고 해도 한개인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거네. 나 역시 아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아, 내 지식의 범주라면 자네가 잘 알고 있겠군. 전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본 적 있지? 아직도 가지고 있나? 이런, 어느새 들킨 모양이군. 자네 몰래 한다고 한 건데 말이야.
나는 약간 겸연쩍어서 얼굴을 붉혔다. 그것을 작성한 건 내가 홈스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 사건을 해결하면서 보여준 그의 지식은 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홈스는 어떤 분야에서건 막힘이 없었다. 단순히 해박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던 것이다. 마치 내 눈에는 그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았다. 그래서 나는 몇 개로 분야를 나누어서 그의 지식뿐 아니라 능력들의 정도를 가늠해 봤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특이한 기록이긴 하지. 아직 치우지 않았다면 여기 어디엔가 있을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 나는 그것을 책장 구석에 꽂아두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것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셜록 홈스의 분야별 수준 분석. 지질학. 80km 이내 지역의 흙은 모르는 게 없음. 옷이나 구두에 묻은 것만으로도 출신지를 파악. 화학. 해박함. 범죄학. 조회가 깊음. 범죄 기록에 관해서는 걸어다니는 사전. 해부학. 비교적 자세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음. 법률학. 변호사도 자문하러 올 정도. 식물학. 평균 이상이긴 하나 편차가 심함. 예술. 바이올린은 수준급. 무술. 권투, 검도 외 호신술에도 타고난 실력파. 철학, 천문학, 정치학. 전혀 관심이 없음. 경제학, 경제관념 전무. 비교적 많은 의뢰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구려 하숙집에 새들어 살고 있음. 건강, 니코틴과 코카인 중독. 경제관념 전무에 니코틴과 코카인 중독이라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군. 홈즈는 담배 파이프를 돌리며 키드득거렸다. 그래. 나는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으려면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사람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 특히 오늘 밤 사건과 같은 것을 수사하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야. 이런 경우 나는 백과사전을 사용한다네. 내가 자네에게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분야가 바로 백과사전만으로도 충분한 분야인 거지. 굳이 용량의 한계에 달한 머리에 쑤셔 넣을 일이 뭔가. 아무튼 이번 사건도 백과사전이 필요하다네. 자네 기왕 책장 앞에 서 있으니 선반의 백과사전에서 K 항목 부분을 찾아주겠나? 나는 백과사전을 꺼내어 K 부분을 펼친 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나 홈즈는 백과사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왓슨, 존 오펜쇼라는 청년을 백부라는 사람이 왜 영국으로 돌아왔을 것 같나? 향수병 아니겠나?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나이에 오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네. 더구나 노인들에게 덜 나위 없이 매력적인 기후인 플로리다에서의 생활과 이 춥고 음산한 영국의 외로운 생활을 단순히 향수병 때문에 맞교환했다는 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 나는 그렇겠군. 분명 엘리아스 오펜쇼에게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까 청년은 자신의 백부가 남북전쟁 후에 정치활동을 한 것 같다고 했어. 그가 남부에서 농장을 한 것과 남군에서 군대 생활을 한 것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일 거야. 무슨 이유에선가 그곳에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결국 영국의 시골 한 구석에 숨어 지내게 된 거지. 그는 편지가 오기 전부터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었네. 병적일 정도로 사람들을 피하고 집안에서만 지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지. 그렇다면 그를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라고는 고작해야 오펜쇼 집안에 보내진 편지가 전부라네. 왓슨, 세 통의 편지 소인이
어느 곳의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 맨 처음에 온 것은 인도의 퐁디쉘이었고,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의 던디, 그리고 마지막 것은 런던의 동부지구였네. 그럼 이 세 지점의 공통점을 알 수 있겠나? 모두 항구라는 것 말고는 글쎄 잘 모르겠군. 범인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던 것일까? 맞았네. 뭐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알고서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건 확실하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세. 첫 번째 살인사건은 인도에서 편지가 도착한 지 7주 만에 일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은 편지가 배달된 지 사흘 뒤에 일어났지. 발신지는 스코틀랜드였고 말이야. 7주일 대 4일. 왜 살인이 일어난 시간이 달랐던 것일까? 편지를 보낸 후 발신지에서 호샴까지 가는 시간이 아니겠나. 자네 말대로라면 편지가 도착한 후 바로 사건이 일어났어야 하지 않겠나? 편지가 호샴에 도착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은 필요하니 말이네. 그렇군. 난 더 이상은 모르겠네. 아까도 말했지만 범인들은 배를 타고 이동했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탄 배는 범선이었던 거지. 범선? 놈들은 희생자에게 사전에 경고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발송하고 항구를 출발했어. 아마 배달된 직후에 곧 실행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요즘 우편물은 증기선으로 운반된다는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을 걸세. 인도에서 영국까지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증기선으로는 7주나 걸리지 않는다네. 하지만 범선이라면 상황은 다르지.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속력으로 증기선을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 결국 편지는 놈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희생자의 손에 도착했던 거야. 그들이 가까스로 영국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협박장이 대령에게 배달되고 나서 7주일이나 지났던 뒤였고 말이야. 하지만 두 번째 편지가 온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거리는 인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네. 이번에도 편지는 증기선에 실렸지만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흘 뒤에 실행할 수 있었던 거야. 아니, 홈즈.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자네 추리대로 살인이 일어난 게 놈들이 호샴에 도착했던 날이라면 이번 범행은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방금 돌아간 청년이 걱정되었다. 정말로 그를 노리고 있다면 이 밤에 그를 혼자 보낸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아까 젊은 오펜쇼에게 조심하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네. 편지를 바로 런던에서 붙였으니 말이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지. 지구의 반을 돌며 살인을 계획하다니 지독한 놈들이군. 도대체 이유가 뭘까? 놈들이 원하는 건 시종일관 서류였어. 분명히 첫 번째 희생자인 오펜쇼 대령이 불태워버렸다는 그 서류들일 거네. 놈들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우고 있어. 그만큼 서류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겠지. 하지만 문제는 놈들이 아직 그것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네. 그런데 홈즈, 자네 계속해서 범인을 놈들이라고 하던데. 범인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네. 아무리 힘이 센 자라고 해도 검시관들을 모두 속일 정도로 단 한 번의 건장한 남자를 해치우기는 쉽지 않거든.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한 솜씨로 미루어 본다면 범인은 좋기 서너 명은 될 거야. 대단한 지략과 결단력을 갖춘 자들이고 말이네. 결국 KKK라고 하는 건 그들이 속한 집단의 약칭이지. 정말 그런 집단이 있을까? 왓슨, 혹시... 홈스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내밀며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들어본 적 없나? 아니, 처음 듣는데. 홈즈는 그제야 백과사전을 펼쳐 무언가를 찾았다. 이거야. 홈즈는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쪽으로 백과사전을 밀어놓더니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다. 쿠클럭스 클랜, 약칭은 KKK. 총의 놀이새를 당길 때 나는 소리를 본떠서 지은 민간 주도의 극우, 비밀결사 이름. 이 비밀결사는 남북전쟁 후 남군 출신의 일부 급진적인 제양 군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결성되자마자 남부 여러 주에 지부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세를 넓혀나갔다. 특히 테네시, 루이지애나,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정치적 행동 외에도 흑인 유권자 협박 및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자들을 폭행, 살해, 추방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표적이 된 사람은 먼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상징하는 형상이나 참나무 어린 가지, 멜론 씨앗 또는 오렌지 씨앗 등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과거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국외로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다. 만약 정면으로 대항하려 한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사상 그들의 경고를 받고도 무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이 결사의 막강한 조직력과 체계적인 활동 방식을 엿보게 된다. 또한 조직의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도 잔인무도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조직원도 검거된 기록이 없다. KKK는 미국 정부와 남부의 의식 있는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맹위를 떨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다가 1869년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소수 급진 세력의 활동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가 다 읽고 고개를 들자 홈스는 책을 덮으며 말했다. 사전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KKK가 해체된 시기와 오펜쇼 대령이 미국을 떠나 호샴에 숨어 지내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홈스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펜쇼 대령이 전쟁 후 했다던 정치활동이 바로 KKK 활동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부터 가지고 와 아무도 몰래 숨기고 있던 그 서류들은 그 단체와 관련된 것이었고 말이네. 아까 오펜쇼 청년이 보여준 것도 KKK의 비밀 기록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 종이에 쓰여있던 이름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세 사람에게 오렌지 씨앗을 보냈다고 했던 걸 자네도 기억할 거야.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KKK가 그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는 기록이었던 거네.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에 비해 두 사람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이 해결했다고만 되어 있더군. 왓슨, 이것은 말이야. 이 두 사람이 국외로 도망간 것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 방문해서 해결했다고 기록된 세 번째 사람은 죽임을 당했던 거네. 오펜쇼 대령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게 KKK의 범죄 기록이었던 거군. 모르긴 몰라도 미국 남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지금에 와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발표되기라도 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지. 일이 이 지경이니 오펜쇼 일가가 연달아 죽임을 당한 것도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닐세. 그나저나 오펜쇼 씨는 무사하겠나? 내가 시키는 대로 실수 없이 했다면 불행한 일은 당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게. 어쨌든 이 괴상한 사건은 내일이면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걸세.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군. 왓슨, 미안하지만 그 바이올린 좀 집어주겠나? 연주나 하면서 잔인한 인간 따위는
잊어버리고 싶군. 그날따라 홈즈의 연주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폭풍우가 그쳤다. 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희뿌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간간히 햇살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어제의 음침한 기분은 사라지는 듯 했다.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자 홈스는 이미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잘 잤나 왓슨? 먼저 식사를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일찍 나가려는 모양이군. 그래, 오늘 안으로 해결하자면 서둘러야 하거든. 어디에서부터 조사할 건가? 내가 홈즈 앞에 앉으며 물었다. 일단은 런던부터 조사해야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호샴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군. 참, 하녀에게 자네 식사도 가져오게 하게. 나는 초인종을 눌러 하녀를 불렀다. 나는 하녀에게 아침 식사와 커피를 부탁하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신문을 펼치자마자 일면에 낯익은 이름이 실려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다. 그동안의 불안이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홈즈, 큰일 났네. 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이미 늦어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홈즈는 재빨리 내가 들고 있던 신문을 낚아챘다. 기사는 워털로 다리의 비극 이란 제목으로 일면 중간쯤에 실려 있었다. 어젯밤 H지구의 워털로 다리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호샴에 거주하는 존 오펜쇼라는 청년이었다. 사건 발생은 9시에서 10시 사이로 근처를 순찰하고 있던 쿡 경관이 발견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다리 위를 지나가던 중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쿡 경관이 지나치던 행인들의 도움을 얻어 구조해 보려고 했으나 폭풍으로 인한 거센 물살과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끝내 구조에 실패하고 말았다. 경보를 듣고 출동한 수상경찰과 중기선의 도움으로 마침내 조난자를 물 밖으로 끌어냈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피해자의 신원은 호주머니에서 나온 편지를 통해 밝혀졌는데 경찰은 외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근처 워털로 역으로 가기 위해 서두르다가 어둠 속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평소 강변 선착장의 미흡한 안전시설이 가져온 불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선착장 안전시설 점검과 아울러 대대적인 보수 계획을 발표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심하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는데 마침내 입을 연 홈즈의 목소리는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곁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낙담하고 있었다. 왓슨, 내 자존심이 완전히 상처를 입고 말았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야. 멀리서 나를 찾아온 젊은이를 불기의 계기 되게 하다니. 교활한 놈들. 사고를 당한 템스 강변은 이곳에서 워털루역으로 가는 직선로가 아니야. 그런데 오펜쇼는 왜 거기까지 가서 사고를 당한 걸까? 아니, 놈들이 어떻게 그를 유인했느냐가 올바른 질문이겠지. 더구나 그 시간이면 아무리 폭풍우가 치는 밤이라고 해도 행인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목격자가 없는 걸까? 홈스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신경질적으로 손을 쥐어짜며 방 안을 분주하게 오갔다. 창백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지금껏 난관에 부딪힌 홈스를 여러 번 봤지만 지금처럼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내 친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외쳤다. 좋아.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잔악한 자들을 반드시 잡아보이겠네. 기필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말겠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모자를 집어들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나 경찰서로 갈 건가? 아니, 그들은 믿을 수 없어. 그들이 조금만 주의 깊었다면 세 사람이나 비극을 만든 일은 없었을 걸세. 그리고 그들에게 가봤자 단서가 있을 리 없어. 이번에는 내 스스로 경찰이 되어서 함정을 만들 거네. 아무리 무능한 경찰이라도 함정에 빠진 쥐새끼들쯤은 붙잡을 수 있겠지. 홈스가 나간 후 나도 병원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날따라 병원에는 환자가 많았다. 내가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해가 저물고도 한참이 지났을 때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홈스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파묻고 그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홈스였다. 그는 몹시 지친 얼굴로 탁자 위에 있던 빵 덩어리를 집어서는 개걸스럽게 먹었다. 아직도 저녁을 못 먹은 건가? 지금이 몇 시인데. 시계바늘은 막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 식사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거든. 끼니를 찾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 그럴 여유도 없었지만. 그럼 뭘 좀 찾아낸 건가? 물론이야. 홈즈는 물을 한 잔 들이키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놈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오펜쇼 일가의 원한을 푸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점이 재미있는 부분인데 내가 범인들에게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이 죽음의 경고장을 보낼 작정이네. 뭐?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단 말인가? 홈즈는 나를 향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선반에 있던 오렌지 하나를 쪼갠 다음 실을 빼낸 후 그 중에서 5개를 가려 봉투에 넣었다. 그러고는 붉은 잉크로 봉투 뒷면에는 J, O, 에테리, S, H 겉면에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항, 범선 로스타오, 선장 제임스 컬훈이라고 적었다. 이 편지는 사바나 항에 먼저 도착해 있다가 놈들이 탄 범선 론스타호를 맞이할 걸세. 홈즈는 개구쟁이처럼 기드득거렸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혹한 놈들이라고 해도 발벗고 잠을 자지는 못할걸. 오렌지 씨앗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 말이야. 죽음의 예고장이 주는 공포를 스스로도 맛보게 되겠지. 컬훈 선장이란 자가 범인인가? 한마디로 우두머리라네. 물론 다른 놈들도 잡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두목부터 잡아야겠지. 그나저나 이자가 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홈즈는 무언가 잔뜩 적혀있는 종이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왓슨, 이것은 오늘 하루 식사도 걸으며 로이드 선박협회의 기록과 낡은 신문을 뒤져서 알아낸 성과물이라네. 바로 1883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퐁디셰리 항에
기항했던 모든 배들의 이름과 입항했던 날짜지. 이것을 보면 그 기간 동안 퐁디시리 항에 기항한 외항선은 모두 36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론스타호라는 이름이 내 주의를 끌더군. 왜냐면 미국 배가 틀림없었기 때문이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텍사스주의 상징 깃발은 별이 하나라네. 그래서 텍사스주를 론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거기다 텍사스주가 어딘가 KKK 조직이 활동했던 미국의 남부가 아닌가. 게다가 그들은 런던을 향해 출항했더군. 엘리아스 오펜슈가 죽은 날이 5월 2일이니까 시기적으로도 꼭 들어맞아. 홈스는 신이 나서 말을 계속했다. 다음에는 스코틀랜드의 던디항에 입항한 배를 조사해봤지. 아니나 다를까 론스타우가 기항했더군. 때는 1885년 1월이었어. 오펜슈 청년의 아버지가 살해된 달이군. 맞았어. 그런데 그 배가 지금 런던에 정박 중이었던 거야. 그럴 수가. 지난주부터 계속 템스강 엘버트 부두에 머물러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었다네. 내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 나중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론스타우의 선원들은 선장과 2사람의 항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핀란드와 독일인이었어. 물론 선장과 항해사들은 미국인이었지. 더구나 어젯밤에 이 3명의 미국인이 배에서 내렸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는 거야. 이 정보를 알아내느라 부두의 하역 인부에게 1파운드나 줬다네. 부두에 가봤단 말인가? 그래. 놈들을 보았나?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어. 곧바로 엘버트 부두에 가보았지만 이미 놈들은 오늘 아침 조류를 타고 템스강을 떠난 뒤였다네. 범인들은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거지. 목적지는 사바나항으로 되어 있더군. 강 어귀에 있는 그레이브샌드로 전문을 보냈더니 론스타우가 통과한 지 몇 시간 되었다는 답전이 왔어. 지금쯤 놈들은 굿윈스를 지나 화이트 섬 근처를 항해하고 있을 거야. 놈들이 이미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잡을 셈인가? 이미 손을 써뒀네. 목적지인 사바나항에 경찰에게 전문을 보냈거든. 3개의 살인자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이야. 내가 보내는 이 협박 편지 역시 증기선을 타고 놈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을 거네. 결국 놈들은 사바나항에 도착하자마자 오렌지 씨앗이 든 이 편지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놀랄 사이도 없이 경찰이 건네는 쇠고랑을 차게 되겠지. 홈스는 자랑스럽게 편지를 흔들며 말했다. 이때만 해도 나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다. 사바나의 경찰로부터 범인들을 체포했다는 연락이 끝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오펜쇼 일가의 살해범들은 홈스가 보낸 오렌지 씨앗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범인들이 그들 못지않게 영악한 인간이 자신을 뒤쫓는다는 사실도, 자신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도 끝내 모른 채 폭풍 속에서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그 무렵 폭풍우는 전에 없이 강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배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론스타우도 그중 하나라는 소문이 돈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선원 클럽에 갔던 홈스가 론스타우의 비극적인 소식을 가져온 날, 나와 홈스는 대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멍하게 앉아만 있었다. 그 후 우리가 론스타우에 대해 들은 것이라곤 어떤 선원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LS라고 새겨진 선미 조각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소식이 전부였다.